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8일 마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뭐 그냥 역시 예상대로 미국장하고는 좀 다르게 골디락스 장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뺐다가 뭐 그냥 약간 그냥 거의 뭐 그냥 보합이라고 해야 되죠. 이건 이제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예, 코스닥 차트인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가 좀 뭐하죠. 차라리 이번 달에 뺄 거를 뭐 한 여기 어차피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겠죠. 이제 월봉상 여기까지 뭐 차라리 아예 뺄 거면 완전히 빼서 여기서 이제 이번 달에 뭐 이걸 찍고선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5월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다시 5월선에 붙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 요 붙는 뭐 11월, 12월 요 두 달 동안은 뭐 11월, 12월 동안에는 조금 마음이 안정되게 차라리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슬금슬금 오를 테니까요. 근데 아예 빠지려면 뭐 차라리 그냥 이 25월선까지 제대로 빠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아직 여진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빠진다고 해도 안 빠지면은 11월 달에도 다시 더 좀씩이라도 계속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20월선이죠. 이제 코스닥도 이런데 이제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한번 보면요. 코스피도 보게 된다면 애매한 구간이에요, 사실은. 뭐 저점을 뭐 2850이든 만약에 이 정도에서 끝이 난다면 제가 그때 그 최악의 차트라고 얘기했던 11월 달에도 또 이렇게 또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다섯 개가 완성이 되는 이런 뭔가 이제 그 세트가 될 수 있겠죠. 차라리 빠질 거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요번 달에 그냥 여기까지 그냥 쭉 찍었다가 올려도 여기까지 빼는 게 낫겠죠. 그럼 똑같죠. 여기서도 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애매한 구간입니다. 애매한 구간. 그래서 어쨌든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진은 남았다. 여진이 남았기 때문에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다음 주에도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 뭐 대체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여진이 있다라고 보는 게 현명한 거죠. 그냥 뭐 찍고 뭐 주식이 뭐 이렇게 찍고 바로 올리고 이러지 않아요. 월봉상. 그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갔다 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찍었다 바로 올린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여진이 있어서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좀 올리다가 다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바닥을 다지죠, 바닥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찍고 바로 올리고 이러지 않아요. 주식을 이렇게 뭐 장난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리는 것도 어렵지만 올리는 건 더 어려워요. 제가 항상 이 산에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올려서 떨어뜨릴 때 바위가 여기 있는데 이 산으로 이렇게 올리려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뭐 힘을 들여서 올려야 되겠죠. 힘을 모아서. 근데 이 꼭대기에 올랐을 때 바위가 이제 이 밑으로 하강할 때는 그냥 슉 빠져요. 요번처럼 이렇게 슉 빠진다고요. 빠지는 거.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종목들도 좀 확 빠지기 때문에 다 불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또 만든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글로 쓰는 게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를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패러다임인데, 여러분들도 좀 이런 그냥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틀리면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오늘 주식시장을 봤을 때, 리오프닝 주식들이 이제 시세를 분출했어요, 이번 주에.
여행주나 뭐 항공주,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그런 거고 지금 봤을 때 이제 GDP를 보자고요. GDP 국가의 이제 뭐 그런 값어치 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GDP를 많이 보죠. 그럼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영어 약자로 CIX, G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비, 투자, 수출, 그리고 국가의 뭐 재정적인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국가는 이제 좀 건너가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뭐 돈을 찍고 이러기에는 좀 우리나라가 뭐 그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이건 좀 이제 힘들어요. 국가에서 돈을 뭐 이재명이 말하듯이 뭐 국가의 부채가 좀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 대통령 되면 힘든데 저는 그게 좀 이 국가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참 희한해요. 이 경제적인 관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국가에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뭔가 돈을 더 찍고 이런 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비와 투자 수출을 보자고요. 그랬을 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소비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소비가 사실 뭐 소수에 의해서 부가 집중돼 있으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하향 안정세 모든 사람들이 돈을 똑같이 벌게 하자 뭐 그래갖고 이제 뭐 시진핑이가 가상 국가를 만든다 그런 얘기처럼 지 마음대로 막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 막 그 돈 있는 애들 때려갖고 뭐 한마디 걔네들 뭐 돈 뺏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사업도 국가의 그런 체제를 바꾸고 있는데 저건 실패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진작하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죠. 예. 이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건 그냥 찾아보시면 다 얘기해줘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인상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환율도 오르고 달러 유출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현금이 고갈이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 대출이자나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현금 고갈도 되고, 그럼 이제 소비 위치와 생산 위축이 생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는 힘들다는 거죠, 소비는. 그죠? 지금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죠. 인플레이션도 왔고, 또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인데 뭐 소비 위축이나 그러면 이제 생산 위축까지 이루어지는 건 뭐 상식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그죠? 뭐 채권이 어떻고 이런 소리는 뭐 나중에 더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뭐 얘기 EFT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뭐 다시 딴 데서 보시고 저는 이제 이 핵심만 보자 이거죠. 소비를 늘리는 것도 이제 GDP를 올리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기도 힘들어요. 국가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투자를 위해서 늘릴 수 있는데 투자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상승을 통해서 GDP를 올리는 건데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했던 작전이죠. 예, 우리 중국 몸을 꾸는 이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똑같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참 많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폭망 중이에요, 중국은. 중국 지금 부동산 그 뭐 헝다 사태뿐만이 아니라 1위 업체도 위태롭고 그 밑에 업체들은 지금 거래 정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좀 이따 기사를 보여드리는데 중국은 어차피 부동산이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연착륙을 할지 아니면 이제 폭망을 할지 이제 그거에 기로에 서 있죠. 어쨌든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끌어왔던 이 투자의 시대도 이제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가고 있다예요. 가고 있다. 네, 중국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죠. 한국 사람은 좀 즐겨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뭐 올랐다 최고가다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막 나와요. 요즘 실거래가 뭐 이런 거 서로 막 조사하는 사람들부터 때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도 우리나라도 꺾였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거래가 없고 천천히 빠지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폭망하고 또 중국의 이런 그런 뭐 중국 부동산 회사나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했을까 생각하면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쉬쉬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이것저것 해서 한 7조 정도를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격의 이제 그, 지금 좀 중국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는 그러한 뭔가 엔터 산업부터 게임 산업부터 교육 사업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투자한 게 다 합쳐서 한 7조 정도가 된다고 얘기가 돼요. 이제 우리 연금 가지고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까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죠. 그런 큰 돈이 이제 고래가 한마디로 이 작은 시장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게 좀씩 계속 쉬쉬하고 있는 게 투자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꺼번에 몰아쳐요. 계속 숨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또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겠죠. 그와 연관된 회사들,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이 유일하게 버티는 게 이 수출이에요, 수출. 지금 중국도 수출이 괜찮죠, 아직까지.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좀,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지금 미국까지도 지금 어쨌든 디폴트 위기는 넘겼죠.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은 연명하겠지만 미국도 어느 순간에 이 인플레가 커지면 결국 금리를 올리다 보면 정부가 아무래도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주는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많은 부채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리게 된다면 미국도 정말 부도 사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어차피 자신들이 발행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거 그런 부채 어차피 또 부채죠. 돈을 찍어낸 것도 그거에 대한 거를 주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이자액이 증가되면 미국 정부도 그걸 감당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러한 또 부분도 있어요. 미국도. 그러면 이제 이 수출 부분인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때문에 지금 이 국가 신용등급도 하락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수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수출로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꺾인다. 지금도 이게 불안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이번 달에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그래도 실적도 괜찮고 그래도 좀 그럴 것 같은 뭔가 좀 삼성전자가 이끌어서 반등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비실비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올랐다는 거는 앞날에 대한 주가는 미래를 바라보죠. 미래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수출이 어둡다 앞으로 그러한 얘기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부분이 떨어지면은 지금 외국 애들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천천히 빠지는 어쨌든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도 무너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수출로 버티는데 이 수출 부분까지 흔들린다면 지금 이제 GDP 하락 시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뭐랄까 이제 대혼란이 오는 거죠. 대혼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이제 외채나 이런 돈을 땡겨 쓰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지만 이자를 덜 주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면 그 이자가 올라가서 부담이 되죠. 사실은 이제 IMF 때도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걸로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달러도 없지만 달러를 못 구하기도 했지만 이제 구하려도 그 이자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신용등급이 국가가 하락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그 영향을 주면서 이제 기업 환경이나 이런 금융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이 꺾인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도 물론 서서히 빠지거나 그래야 되겠지만 더 올릴 수는 없겠죠. 올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좀 멀리하겠죠. 저 나라 언젠가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가다가 그냥
퍽 꼬꾸라질 거다, 이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버블이 퍽 터지면서. 그래서 그 전에 살살 빼야 되는 거죠.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국가 신용도 하락까지 가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계속. 계속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출이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제 생각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수출이 꺾이는 이 시기가 내년 어느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주시장도 좀 급격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매파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우리나라 언론과 또 이 정책 당국도 별로 안 믿거든요. 오로지 이런 차트하고 내가 분석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그 보편적인 진리를 믿고 또 기왕이면 또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번역된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신뢰하지. 사실 우리나라를 신뢰했다간 속된 말로 좆대죠. 정말 좆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자 이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은 하락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야 한다. 그렇죠. 주가가 바닥을 못 찾았는데 또 폭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폭등 폭락. 그래서 지금은 하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 내일은 팔까요? 오늘은 살까요? 이러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 투자를 뭐 담당하는 그런 직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을 주신 분들도 아닌데 뭐 오늘은 팔까요? 살까요? 이런다는 거는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냥 돈을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계속 하락 패턴이라니까. 제가 어쨌든 7월 달보다 더 하락했죠. 8월 달보다 더 하락했죠. 물론 저점을 25월선이든 이런 거 월봉상 찍으면 한 두 달 정도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그 기간에 또 바짝 벌어먹고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그렇게 저 바닥이 나와서 지지선, 심리적 지지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주식 자꾸 그렇게 혼자서 주식을 자꾸 나름대로 판단해야지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KTM 테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쨌든 판단이 틀려서 제 오기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하락이 무서우면 시장을 떠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다시 또 얘기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산을 지켜주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 역시도 제 자산이 중요하지. 뭐 여기서 뭐 몇십만 원 버는 것 때문에 그냥 방송 싹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어린애 같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아무도 자기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그죠? 쫄리면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쫄려요.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하면 저는 제가 얘기하죠. 현재 퓨처넥 같은 거 그런 거에 그 마지막 그 배수진을 쳤다 그러죠. 저 나름대로 저도 굉장히 쫄리지만 편안하게 하려고 리와인드 시키고 나름대로 안전하다 생각해서 몇 개 종목 이렇게 해놓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렇다고 또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경험상 이 정도면 그래도 이런 하락장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견디는 사람은 주식 떠나야 돼요. 떠나시라고요. 자꾸 제가 뭐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다가 또 빠지고 가다가 빠지고 그게 주식이죠. 어떻게 매일 상승합니까? 여러분들 산 가격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똑같고요. 자, 그럼 종목 몇 개만 볼게요. 네, 요번 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우선 센트럴 모텍을 보죠. 그죠? 거의 하락 구간, 이 하락 구간들 다 이렇게 메꾸고 새로운 시세가 모이고 있죠. 예, 그래서 센트럴 모텍이 실적이 좋으니까 다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 이렇게 강한 주식들은 빠져도 이런 지지선들이 다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하라는 겁니다. 센트럴 모텍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IS 보죠. CIS 한번 찾아볼까요? 무너지지가 않죠. 예, 실적이 좋고 실적이 얘네는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그 시설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래갖고 그 계속 잡혀 있다고 이렇게 그 화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물론 뭐 한 이런 선까지 빠질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요번 하락장에
하락장에 계속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그나마 조금 빠지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도 많이 안 빠지겠죠. CIS였습니다. CIS. PNT 보죠. PNT. PNT 역시도 하락장에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하락장에 완전 견고하게 지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수가 괜찮아지니까 또 상승했죠. 이런 주식들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실적이 좋고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동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사업이 또 업황이 또 좋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투자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CIS, PNT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사시려면 이렇게 하방 떨어지는 그런 압력이 작고 그래도 최소한 이게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조금씩 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을 사야 돼요. 이런 주식들. 그래서 제가 요번 하락 구간에서 얼마 하락하지 않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강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주식들을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많이 오를 주식보다는. 그렇습니다. 동국 RNS도 보십시오. 다 치고 올라왔죠. 그동안 빠졌던 거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국 RNS도 강해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소환을 했습니다. 동국 RNS입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재무 상태가 좀 괜찮아서 뭔가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5일선 오늘 5일선을 이렇게 뚫었던 주식들이 5일선이 다 눌렸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 않아도 어쨌든 미래 ING도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매수 시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안 들어가요. 들어갈 돈도 없고. 예, 시총도 649억으로 싸졌어요, 많이. 근데 뭐 이렇게 빼놨다가 바로 막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료가 가깝지 않으면. 대체로 이런 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물량을 좀 매집하겠죠. 여기서 다 털었을 텐데, 뭐 애들이. 그럼 이제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잡지, 싸게 잡지, 누가 비싸게 잡아요, 주식을. 그죠? 주식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안 올라가요. 네, 앞타머 사이언스도 저는 이제는 뭔가 조금, 물론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도 이 가격에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이 좀 싸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앞타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 주식시장에선 항상 이 신기술을 원하죠, 신기술. 그래서 이게 암을 개발하는, 뭐, 항암을 하는 이 암을 개발하는 기술은 뭐 1차적으로 옛날부터 계속 개발을 해오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이걸로는 한계를 느끼니까 뭐 이중 카트라든가 뭐 이중 항체 뭐 이런 거부터 많은 그런 이제 그런 방법들이 새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타머 이제 화학 합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앞타머 기술이 이 차세대 이런 항암 기술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기존의 그런 뭔가 기술 말고 이런 신기술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기술이 만약에 뭔가 그런 쪽으로 개발이 잘 된다면 향후 10년에서 뭐 2, 30년 동안 그 계속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저는 뭐 앞타머 기술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앞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뭐 링크 제네시스도 뭐 전에 얘기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이제 뭔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가야 될 거는 이제 RPU다. 인공망, 인공 신경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신기술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AI 이런 거 관련돼서 이쪽으로 이제 뭔가 그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연구하는 인원이 많아요, 링크제니시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한번 걸어보는 거고, 곁다리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 RPU에 대한 저는 뭔가 이런 쪽에 그래도 뭔가 시세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링크제니시스도
보시면 5일선을 다 뚫어놨다가 이렇게 오늘 다 밀렸어요. 네, 이럴 경우 이제 화요일날 만약에 좀 지수가 좋다면 또 이렇게 쭉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안 좋다면 뭐 계속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그리고 현대퓨처넷은 여러분들이 그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불안해하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시총인데 얘네가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천억 정도의 그러한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의결권 10월 13일 이후에 이제 뭔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 이걸로 신사업도 하나 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트리거도 있지만 정말로 여기서 얘네가 그냥 회사를 정리해버려도 한 주당 거의 뭐 9천원 정도의 그러한 이제 돈을 줄 수가 있겠죠. 한 주당 9천원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뭐 손해볼 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이럴 때일수록 또 이런 주식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다음 주 이틀 남았어요. 이틀. 13일까지. 그럼 이제 이렇게 3개 빼올리고 하나 오늘 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5일선을 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월요일날은 뭐 이렇게 길게 가든 뭐 한 요만큼 가든 어쨌든 좀 빠졌다가 갈 확률이 높겠죠. 요만큼 가든 길게 가든 어쨌든 다시 이제 뭔가 좀 방향성을 잡겠죠. 그럼 13일날 이후부터 뭔가 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런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 뭔가 레벨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적어도 현금성 자산까지는 레벨업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9천원 선대면 뭐 정리하고 일부분 조금 나쁜 거는 뭐 6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그래도 뭐 사업을 하는데 어설프게 하겠습니까? 저보단 낫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이 천병 역할, 신사업을 풀어나갈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닌 사람은 뭐 사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은 하락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야 한다. 하락이 무서우면 시장을 떠나라. 아무도 자기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도 자기 자산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네? 그렇죠? 아무도 자기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3% 방송, 뭐 여러 가지 방송 있죠? 네? 그런 방송에서 자산을 지켜줄까요? 아니라고요. 본인이 지키시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맞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지켜서 영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 정도도 못 지키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다 현금화 해야 돼요. 더 많이 잃는다고요. 지수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수는 어차피 지금 이제는 꺾였다고. 저가 봤을 때 꺾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남북 경협, 뭔가 남북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그 3,300 정도 포인트 못 넘어가요. 왜 그냥 우리나라도 이 투자에 의한 이 부동산에 의해서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자산시장을 키운 거를 인정을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이 뭐 어느 정도 무너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 부동산 대도시 광풍 멈춰. 지방도시는 북락 위주, 붕괴 위주예요. 지방도시는 땅을 걔네들한테 이제 개발하는 한테 빌려주면서 그 세금 뜯어먹고 개발 수익 뜯어먹고 해서 얘네들이 그 수익 세원을 그걸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입원은 이 부동산 개발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없어지게 생겼다고. 그래서 지방 도시가 거의 그 부도날 확률이 중국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분열된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지방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등 대도시도 국경절 부동산 대목 실종, 자금날 개발업체, 현금 확보의 가격 파괴도 일어나고, 지방도시 아파트 헐값 분양 금지령을 했어요. 하도 헐값 분양을 하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아웃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계속 펌프질이야, 언론이. 지금 마지막 그 잔여 물량들 다 팔아먹으려고. 이게 팔리겠냐고. 이렇게 지금 다 퍼지고 부동산을 사겠냐고. 사면 미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 4선 지방도시경 부동산 규제 여파로 신규 분양 아파트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나 판매 제한련을 할 정도로 지금 막 헐값에 떨어 넘기려고 그러니까 일단 폭락하겠다 해서 이거 못하게 막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얘네들도 개구라가 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어떤 게 속이는 거냐면 보세요. 자, 중국 전역에 빈집이 9천만 채예요. 9천만 채. 예? 그래서 이제 지방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동산 건설자들이 침대한 경영 압박에 처했다. 얘네 중국 애들은 뭐냐면 집만 져놓으면 이게 집값은 안 떨어지니까 금처럼 집을 수집한 거예요. 돈 있는 애들. 투자를 해서. 그래서 빈집이 많아.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헐값이 되죠. 이것 막 대출로 산 애들도 많다고. 막 몇십만 채 막 이렇게 산 애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 우리나라도 빈집이 얼마나 많아. 이거 집 사면 오르니까 그냥 금처럼 사서 모아두는 거야. 집을 벼놓고. 근데 이제 집값이 개짱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9천만 채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북한하고 살구도 남아요. 그게 중국에 지금 그래서 아파트 빈집이 그렇게 많은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냐고. 예? 하여튼 이 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빚이 지금 투기를 다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빚이 지금 1인당 8천만 원이 되려고 해요. 지금 다 합치면. 근데 이 1인당 8천만 원이 저도 빚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왜 누가 지냐? 인구의 3분의 1만 빚을 지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나 이런 거 사서. 그럼 결국 이거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럼 38에 24, 2억 4천.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2억 4천이라는 빚을 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빚이 이렇게까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빚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인구의 40%는 또 빚도 없어요. 왜 없겠어요? 대출이 안 나와요. 여기서 20%는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와요, 아예. 예? 그리고 20%는 대출이 좀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40%는 어떻게 보면 크긴 한데,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0% 중에서, 예? 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제, 대출 해서 집 비싸게 사자 하는 애들. 3분의 1.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애들이 2억 4천씩이 빚을 진 거라고. 그럼 3인 가구면은 얼마야? 한 7억. 7억 정도가 빚을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30대 가장이나 40대 집 있는 애들, 고가 아파트 서울에, 요즘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웬만하면 10억 막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이런 빚더미 앉은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아웃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아웃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직장 잘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아웃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제 원금 회수나 뭐 부분 회수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많이 쏜 사람들은 이 늪에 걸린 거예요. 부채의 늪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잖아. 부동산 대출도 다시. 잠깐 풀었다가 또 올리고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 대출을 안 조이면 시정등급이 떨어지게 생겼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이게 문제고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예요. 지금 속여서 그렇지. 빈집이 얼마나 많은데. 개구라에 속지 말자. 언론에서 얘기하는 개구라. 예? 아니 그럼 여러분 말대로 얘기했으면 지금 4,000포인트 가 있어야지. 왜 주가가 계속 빠져? 저도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신 차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